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사셨습니까? 파셨습니까? 아니면 보다 닫아버리셨습니까? 외인하고 기관 내다 판 걸 우리 개인이 받았습니다. 이 판단이 맞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분석 한번 해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판단도 해보죠. 오늘 같이 달려줄 우리 경주마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을 언제나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분입니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월요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지켜야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개별 지수의 오르내림은 물론이고 국내외 다양한 섹터들의 매크로 이슈까지 함께 아우르는 분입니다. 핀포인트 종목 분석의 귀재이자 개미투자자의 구원투수 김태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꼭 필요한 남자, 테이버 김태형입니다. 자, 주린이 집 오늘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주식은 평생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도 일일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주총 시즌에 국내 증권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온 바로 그분입니다. 꾹 눌려있는 코스피 퀀텀 점프를 위한 힌트를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이창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환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다들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이 되는 이야기들은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저희 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세 분 전문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이슈부터 가죠. 데일리 이슈 오늘 두 개로 선정을 해놨는데요. 먼저 미국발 빅스텝이 이게 도대체 이렇게까지 우리 주식을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겁니까? 2,700 그냥 붕괴돼 버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을. 근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2,700이 붕괴돼서 저도 참 정말 뭐랄까 만감이 교차한 상황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경제가 그나마 튼실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잘 막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칠 악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다 슈퍼 악재거든요. 첫 번째는 긴축의 기조가 정말 공고해지고 있고 속도도 높아지고 있죠. 이거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악재 중에 대형 악재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쟁이에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이 전 세계에서 의미 있는 원자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국가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 이거 증시의 또 슈퍼 악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미치면서 우리나라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의 시장에 어떤 파급을 미치는 중국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 세 가지 악재를 모두 중첩적으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증시가 여기까지 내려온 건 다른 말로 하면 선방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긴축에, 전쟁에, 중국 봉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잘 견디고 있는 것이다. 잘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말씀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8월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했던 그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삼성전자가 무너지고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메타버스나 2차 전지가 잠깐 뜨긴 했지만 지수 자체로는 계속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약간 물타기 효과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한 5% 정도 완전히 그냥 레벨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맞이를 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 반등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드워치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채권 투자라는 분들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디로 갈지 이렇게 통계를 내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통계 사이트인데요. 그쪽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주말 기준으로 한 2.5% 정도까지가 연말 기준금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난주 금요일로 보시면은 최대 3.5%까지 확률이 떠올랐고, 그다음에 중간값이 한 2.75에서 한 3%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 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한 방에 반영을 하면서 좀 미국 시장이 먼저 무너졌고,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같이 이제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체력은 좋기 때문에 일단 수출입도 여전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효과로 많이 사와서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잘 찍히면은 지수가 무너질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장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번 미국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장 열리자마자 우리 장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했습니다만
오늘 사실은 처참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이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보통은 일단 우리나라가 원래 미국보다는 좀 더 이게 베타가 크거든요. 네. 좀 더 장이 등락폭이 큰 편인데 근데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그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잘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실적이 좀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하여튼 실적 나오는 것들 보면 실적이 좋고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재무구조 차원에서 보면은 네. 상대적으로 미국 회사들 대비해서 이게 역설적으로 현금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미장이 이렇게 빠지면 우리나라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 장이 잘 버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좀 분위기가 좋아져서 올라갈 때는 기분 좋게 한번 위로 쫙 치솟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빅스텝 얘기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6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게 더 걱정인데 오겠습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지금 물가가 잡히려는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자이언트 스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출신의 여러 원로들이 전망하고 있는 발언들을 보면 아주 무서워요. 오일 쇼크 때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 이상의 어떤 파급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전망되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의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행보들을 봐도 러시아도 전쟁을 단기간에 일단락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전쟁을 일단락하게 될 경우 유럽에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전쟁 같은 경우는 남의 비극이 나의 행복인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가장 큰 돈을 번 건 일본이고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또 가장 또 큰 돈을 번 것은 또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금 피해 규모가 500조에서 800조 사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거 복구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자금 또는 투자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자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들은 서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것을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우크라이나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남 좋은 일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을 중기적 이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런 과정이 아마 자이언트 스텝 등을 우려하게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쟁이 더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는 더 붙을 것이고 75bp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러시아도 러시아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역시도 독립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만큼 조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이제 그 뒤에 끝에는 미국이 있는데 미국 역시도 이번에 이제 오전에 나온 뉴스로는 국무장관이랑 국방장관이 갔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유럽이 힘들어졌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미국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의 비극, 우크라이나의 비극 자체가 미국의 이득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미국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고 그러면은 정치적 상황과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유럽에 대한 지배력, 유럽에 대한 약간의 영향력을 좀 원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쟁이 장기화되는 동안 이제 원자재 시장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좀 혼란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물가도 못 잡고 뭐 금리 인상되고 이러는 게 전 세계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질질 끌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그 참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제대로 풀어보자 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러시아를 좀 이게 기존에 굳혀져 있던 구도를 한번 좀 자유 세계, 서방 세계에 좀 유리하게 바꿔보자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긴 그러니까 한것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하고 우리 증시나 뭐 미국 주식 장을 봐도 답답하고 이렇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요. 네이버 상처 깊어요. 네, 어닝 쇼크 수준이 저도 기록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더더욱 구조적인 이유가 좀 들어가 있어서 당분간은 이게 좀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닝 쇼크가 일어난 가장 실적이 주춤한 원인이 뭔가 살펴봤더니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이 급증한 탓이다라는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뭐 AI라든가 여러 가지 신산업이 붐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개발자들을 확보하는 게
네이버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그 전통 산업군에서도 디지털 인력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전통 산업군 역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IT 인력들의 몸값이 쉽게 해서 뛴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네이버는 이런 인력들을 더 많이 수급하고 보유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크게 올라갔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를 비롯한 여타 IT 업종이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들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네이버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뒤질 수 없다 해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것도 또 한 가지 실적이 안 좋아진 원인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따로도 자료를 좀 조사해봤을 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PR이라는 걸 이제 많이 쓰는데 포워드 PR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이제 이 기업의 순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느냐 이런 식으로 보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 후반대 정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이버의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쟁자 혹은 네이버가 속해 있는 섹터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PR이 21배, 20대 초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 미국의 구글이 빠지는 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비싸기도 비싸고 이제 구글보다 차선책으로 선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빠지는 게 외국인이 매도하는 그런 좀 추세 같은 걸 꺾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52주 신저가, 그러니까 네이버를 담고 있던 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서 지금 총알 떨어질 때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이버하고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카카오 아닙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게 정말 엄마냐 아빠냐 이런 이야기처럼 사람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나름의 둘 다 각자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여튼 인건비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피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글로벌리 뭐 중국 주식도 다 떨어지고 뭐 미국의 구글도 떨어지고 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네이버나 카카오나 지금 보면은 그래도 좀 포텐셜이 있는 그 사업 부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 웹툰. 저희 되게 좀 많이 포커스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엔터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글로벌리 잘 될 수 있는 사업 부분들이 아직 돈은 많이 못 벌고 있어요. 그래서 PR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좀 남아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좀 차이는 구조적으로 이제 네이버는 하나의 사업부로 대부분 존재하고 카카오는 이제 별도 자회사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호하냐 이게 이제 투자자마다 선호도가 좀 다릅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 네이버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주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실망감도 그만큼 큰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물타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 한번 개별 주식에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리오프닝만 되면 다시 황제주로 등극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돼 있었던 LG 생활건강. 오늘 또 90 밑으로 90짜리를 내줬어요. 이거는 중국이 풀려야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혼자는 갈 수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 기조를 그래도 우상향으로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고 해외 미지의 영역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같이 투영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중국의 지금 봉쇄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적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예측 플러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화장품 업계에서는 가장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던 곳이 최근 2, 3년 동안 러시아 시장이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K-뷰티라고 해서 1억 2천만 명의 시장에서 유럽의 화장품 회사를 넘볼 만큼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순간 악재로 다 같이 중첩되기 시작하면서 리오프닝 되면 화장품 주식부터 우리 주가를 견인해 주겠지 했는 생각이 지금 발목이 잡혔네요. 근데 요즘에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러시아 문제가 중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라서 이쪽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특히 친미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의 적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장사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 스타벅스 같은 경우, 그 외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필수적인 것, 특히 러시아에 아주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사업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슬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인들을 위한 혹은
혹은 정말 위기 상황에 필요한 그런 식품들, 이제 우리 대용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외한 사업은 다 접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러시아랑 무역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화장품 사업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우리가 즐겨 먹는 뭐 라면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비중이 좀 큰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뼈아픈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은 제가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소통을 할 때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70만 원대 물려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이제 대표님도 나와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주주환원, 이제 ESG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중에서 거버넌스인데 LG생활건강이 주로 판매하는 게 화장품 그리고는 코카콜라와 같은 음료 제품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품들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코카콜라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화장품 혹은 생필품 브랜드들을 봤을 때는 배당률이 한 2에서 3% 정도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자사 수각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지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매년 EPS 증가세가 5에서 한 10%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성장도 느린 데다가 이제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왔던 원동력 자체가 매 분기 실적이 전년도 동분기 대비 실적이 증가했다. 말 그대로 매년 성장을 했다라는 걸로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중국의 뭔가 셔다운, 중국의 매출 감소 이런 것들로 깨지면서 그러면 이제는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로서 평가를 하자라면서 가치주로 다시 돌아보면은 배당률이 1%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부러졌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뭔가 정말로 성장을 보여주던가 그게 아니면은 주주환원을 늘리지 않으면은 주가가 쉽게 올라가기 힘들 수 있다라는 점 좀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LG 생활건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리오프닝 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주주 환원이나 그 주주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 물건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LG 생활건강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정말 모범적인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차석용 부회장님의 리더십 하에 이제 매분기 뭐 이게 그 본업이 성장을 했든 아니면 M&A를 통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그런 회사고 소비자들에게 되게 좋은 이런 제품들을 잘 꾸준히 이제 소개를 했던 회사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성장이 좀 둔화되면서 이제는 과거의 이 공식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이제는 M&A 할 게 없으면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가 뭐 배당을 하든가 뭔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좀 제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변화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리오프닝 주식들도 한번 보죠. 근데 러시아, 뭐 중국 이게 끝나지 않으면 가기 힘들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주고 있는 많은 종목들은 이미 내수 비중 못지않은 해외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타겟팅했던 곳들은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 아세안 시장인데요. 이쪽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축제 분위기가 많이 감소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소비층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삶의 여건이라든가 문화 레저 활동에 쓸 수 있는 자금 비중이 크게 줄어들면서 화장품 살 돈도 아끼게 되고 새로운 휴대폰 교체 주기도 더 늘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리오프닝주의 그 기대감이 많이 꺾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리오프닝주에 내가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국제 정세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국제 정세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는 그냥 개별 종목 하나하나를 주식을 좀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리오프닝주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여행 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따로 이렇게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을 수 있는데 그쪽의 주가가 2019년 대비 이미 많이 상승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더라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추가 발행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역시도 훨씬 높아진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볼 때 과연 지금 이제 2019년 대비 2배, 3배 이런 주가 혹은 이런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그만큼의 실적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히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제 우리가 백신이 나온다, 그다음에 치료제가 나온다 얘기가 나올 때마다라도 이미 선반영이 끝났다라고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냉정하게 평가의 지금 주가 이제 레벨을 봤을 때 항상 제가 미국 기업이랑 비교를 하는데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019년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고 다음 분기에 흑자 전환할 거다라고 하니까 하루 만에 주가가 5%, 7%씩 상승을 했지만 문제는 그날 대한항공은 빠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한국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냉정하게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2019년 대비
이제 실적이나 주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좀 반짝 찍히고 있는 지금 실적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뒤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리오프닝 주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짚어보죠. 금리 인상기고 그리고 실적이 좋은 은행주 말이에요. 예. 이 대표님 은행주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은행주가 지금 보유하고 있기에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금리 인상기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거 대비해서 좀 이 건전성이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예, 자본 비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저희가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는 걸 많이 보는데 이게 지금 뭐 보통 12% 정도 되면은 상당히 건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요 시중은행들은 14%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순이자 마진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건전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손은 또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이제 사이클과는 좀 다르다.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모멘텀이 이번에 아마 그 실적 발표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주주 환원도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건전성과 연결이 되는데 이제 자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좀 성장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이제 남은 이제 이익은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은행주를 판단할 때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예대 마진이라는 것에 너무 의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가요? 어떤가요? 사실은 예대 마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같이 금리 상승기에는 어쨌든 예대 마진 높은 게 좋고요. 예, 예대 마진 비율이 이제 좀 어쨌든 높은 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실 아마 은행 가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앱이나 뭐 모바일 뭐 통해서 많이 이제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그 비용이 줄어드는데 이익은 계속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익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은행주 입장에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예제 마진이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호재일 수도 있지만 은행 자체에는 좀 섭섭함이 있어요. 저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당연히 받은 사람으로서 기준금리 수준은 사실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이제 코로나19 터지기 전이 2019년도 수준까지 딱 올라왔다면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도 거기와 똑같은 수준이면 말이 되는데 지금같이 어려울 때 대출금리는 그 이전에 2019년도 대출금리보다 더 올랐단 말이에요. 아니 기준금리 올라서 대출금리 오르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더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혼탁한 시기에 약간 폭리를 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투자는 할 땐 좋을지 모르겠지만 은행 자체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 이런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돈 빌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돈 안 빌려주는 빌리고 사람은- 계신가 봐요. 빌려주는 사람은 좋은데 이제 빌리는 사람들은 좀 예. 그 우리 시장 전체를 놓고 한번 보죠. 지금 이제 바닥 다지기냐, 지하가 있냐, 이거 이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700 기준으로 2,700 밑으로 가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는 거냐, 지금 바닥 확인했느냐, 들어가도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네, 저는 좀 더 빠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한 봉쇄가 드디어 빗장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전 세계적으로 경험을 했었죠. 어떤 수준의 임계점을 넘어서 더 이상 봉쇄로서 이걸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봉쇄로는 해결이 못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반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일성지와 일부만 국한해서 봉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이상이 넘어가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기미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역시 앞으로 증시가 조금 더 악재가 좀 더 위에 있지 않은가 생각은 드네요. 네, 바닥을 확인한 거 아니다. 네. 더 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경제를 선행한다. 코스피 지수가 선행한다라는 이런 좀 썰이 좀 많이 도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물건을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물건을 이제 원자재를 사와서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발표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냐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상품 가격까지도 따라 오르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상품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는 이런 심리 때문에 상품을 미리 땡겨 산다.
그러면서 뭔가 소비가 초과 소비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자꾸 뭔가 이제 재고가 꼬이고 가격이 더 오르고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셨을 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소비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제 2019년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뭐 1,000조 원을 벌었다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50% 갔다 그러면 우리는 1,500조를 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레벨이 그 전에 고점이 2,600이었다. 그리고는 지금 이게 뭐 1,400까지 빠졌다가 이제 3,200을 찍고 다시 우리가 2,700 수준으로 와 있는 지금이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기약제로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숫자로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지금이 저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 다지기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이 나오고 숫자가 좀 찍혀주면서 거기에 맞는 이 주주 환원이 나와주면 올라갈 것 같고 제가 이제 지난번 출연 때도 내년 연말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년 되면은 우리나라 배당이 확 늘어납니다.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 올해 이제 지금 단기로 한두 달 정도 이제 있으면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 뭐 디램 가격이 반등하는 기대감 이런 거 하면서 슬금슬금 올라갈 것이고 그게 내년도까지 불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싱크홀은 없다. 네. 툭 꺼지진 않는다. 네. 빠져도 바로바로 올라올 것이다. 바닥 다지기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사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인데 이제 미국이 긴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아마 급격하게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는 과정에서 아마도 더 빠질 룸은 좀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하여튼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놓고 보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펀더멘털이 튼튼합니다. 예,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경기가 이렇게 뭐 좀 뭔가 주가 레벨이 떨어질 때는 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M&A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뭐 추가적인 주주환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좀 흥미로운 가격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가격대다. 이건 뭐예요? 들어가 봄직한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살만한 주식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사이클 따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이제 굉장히 꾸준하게 이제 그 장기적인 성장을 하는 섹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 체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멀티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전히 지금 코스피 PER이 뭐 10배 뭐 이런데 사실은 저는 좀 멀티플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2010년대 초반 이럴 때는 정말 사이클을 타는 사업들밖에 없었어요. 반도체든 자동차든 뭐 차화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정말 이 장기 성장을 하는 여러 가지 심지어 반도체조차도 자동차조차도 이게 좀 서스테이너블한 성장을 하는 그런 산업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멀티플이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주주환원 모멘텀이 좀 더 있다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꾸 팔고 나가요. 그 환율이 또 이제 걱정이 돼요. 어느 정도에서 이게 좀 안정이 될 줄 알았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막 확 치솟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율 부분이 정말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방송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거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받는 방식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자신네들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반드시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음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됐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단기간에는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금을 빼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다가 갑자기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적인 그 국가인 수출 제한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높다라는 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담보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외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되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율이 일정 수준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뭐 난리가 난다든가 이렇게 보는 것은 과거의 시각이고 요즘에는 다시 우리나라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담보하는 수치로 해석하는 숫자도 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1249원, 1250원을 터치하는 지금의 이 환율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를 제외하고 보면은 거의 10년 내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환율이 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게 한국만 올라가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 일본 엔화가 약세라는 건 이미 너무 유명하고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기준으로 잘 버티고 있던 영국의 파운드화까지도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로화가 점점 밀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중앙은행이 정책을 쓰면서 이제 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입을 한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일본 엔화도 약세로 가는 와중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셧다운을 하면서 위안화가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이제는 정말 달러가 아니면 모든 통화가 쓸모가 없겠구나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에서 인터뷰 내용도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원화만 약세로 간다 그러면 뭔가 정책적으로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이게 우리나라는 오히려 다른 통화 대비로는 잘 버티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동시에 이제 미국 달러만 찾는 현상이고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혹은 다른 나라 BOJ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에 있는 이런 은행들 아니면은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조금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계속 강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의 지배력이 네.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지금 이제 하여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한번 달러의 그 이제 지배력이라는 걸 한번 무기로서 지금 사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이제 텐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러시아든 중국이든 그 어떤 나라든 이게 나중에 수틀리면 뭔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다변화하는 노력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하여튼 미국이 긴축을 하는 와중에서는 이제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환율을 예측하는 거 이건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1,250원을 뚫고 올라갈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뭐 중립 금리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논박이 있지만은 3%, 3.5%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국하고 묶어서 많이 보는데 이제 코로나 등등 해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별로 안 좋게 보게 되면 돈을 좀 빼게 되고 이제 채권도 매도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